자, 우리가 지금 TAT 2급 관련 합격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 재고자산 문제부터 풀 차례입니다. 우리 교재 199페이지. 자, 재고자산 관련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는 우리 FAT 1급이나 TAT 2급이나 같은 내용으로 우리 했는데, 재고자산 평가하면 여러분 순실현 가치라고 하는 거 또는 저가법 이런 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것도 있고, 또 재고자산의 금액을 산출하려면은 수량을 결정하고 단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수량 결정 방법에 3가지, 단가 결정 방법에 5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말 재고 단가의 결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의 방법에 의한다. 그렇죠? 우리가 단가를, 재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이런 방법들이 있죠.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이거 우리가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하는 거죠. 재고자산의 평가는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했을 때만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발생한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며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았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할 때 하락한 부분만큼을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것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한번 써볼게요. 네. 이 분계가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자, 뭐냐? 재고자산 평가의 회계 처리. 재고자산 평가의 회계 처리. 만약에 장부 금액이 얼마인데? 10,000원인데, 10,000원이고 순실현 가치가 8,000원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럴 때 우리 재고자산의 평가를 하면 어떤 회계 처리가 필요하냐 하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2,000원. 이건 뭐 어디에 포함돼요? 이거는 매출 원가. 매출 원가가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매출 원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거는 매출 원가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곧 매출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출 원가에 포함돼야 된다. 그러면 대변에 오는 계정과목은 무엇이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쓰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000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재고자산, 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다. 재고자산에서 빼주는 계정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재고자산 평가 시 회계 처리, 이 계정 과목 잘 기억하세요.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다. 그 다음에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에서 빼주는 자산 감소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에서 차감한다 하는 말은 뭐예요? 자산 감소. 자산 감소. 즉 자산 감소다. 자, 요거 이 보기, 지금 이 2번 보기가 그 얘기예요. 2번 보기가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며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 보기가 맞다 이겁니다. 예. 왜 우리 이거 배웠단 말이죠. 근데 실무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을 거예요, 이게. 이론에서만. 네, 이론에서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론 필기시험용이에요. 필기시험용. 필기시험용. 알아두셔라 이거. 우리 실기에서는요 그렇게 어려운 걸 안 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우리 FAT 1급 기출문제 쭉 풀어봤잖아요. 실기. 우리 이론 때 굉장히 복잡한 것도 많이 배웠어요. 지금 말하는 이것도 우리 FAT 1급에서 이론에 다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그동안 모의고사 여러분 27회, 28회, 29회, 30회까지 풀어봤나요? 4번 풀어봤는데 이런 점표 입력하는 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예, 그렇게 복잡한 건 안 내요.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라는 거죠. 이게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 이걸 비정상 감모라고 하죠.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이거 맞죠? 예.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거는 실기에도 감모 손실은 실기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에 4번. 그러면 옳지 않은 건 보나마나 4번일 것 같은데 4번에 뭐가 틀렸나 한번 보세요.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에는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가 취득 원가에 미달한다면 저가법을 적용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 예, 시가가 원가보다 높으면 잘 만들었잖아요. 예, 시가가 원가보다 낮을 때 이게 문제죠.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 내가 이걸 만들려고 그래요. 이걸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만드는 원가가 10,000원이 들어가요. 근데 시가가 지금 7,000원이래. 이거 만들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에도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가 취득 원가에 미달하면 저가법으로 적용한다. 4번 틀렸습니다.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으면 평가 안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는 이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이 저가법이 아니에요. 대체 원가라고 그래요.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이런 다른 재고 자산의 순실현 가치, 제품이나 상품의 순실현 가치하고 개념이 달라요. 원재료는 투입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체 원가, 즉 그 원재료를 버리고 다른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의 그 원가를 우리가 순실현 가치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틀렸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자산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매출원가의 크기를 바르게 비교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건 문제를 좀 잘못 낸 것 같은데요. 재고자산은 증가하는 게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원가 매출원가 재고자산은 요 부분은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재고는 일정하다고 가정. 자, 물가가 계속 오른다 이겁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재고자산은 일정하다고 봐야 됩니다. 재고자산이 일정한 경우이고 그럴 때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매출 원가의 크기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뭐냐 이랬습니다. 원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운 것 중에 선이총후 외운 적 있죠. 선이총후 이렇게 화살표가 부등호가 요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선이총후는 이거는 무슨 순서냐면 이러한
물가가 상승하는 조건이었을 때 그리고 재고 금액이 일정하다고 봤을 때 이거는 이익이 높은 순서예요. 이익이 큰 순서. 그래서 우리가 선의총후를 외웠던 겁니다. 선의총후 외워둬야 돼요. 선입선출, 선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이게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예요.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 그러면 여기 이 문제에서는 원가가 큰 순서라고 그랬어요. 원가 크기. 자, 여러분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원가가 높으면 이익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이 원가가 큰 순서가 되겠죠. 그렇죠? 선의총후는 이익이 높은 순서. 선의총후는. 그러면 원가가 큰 순서는 선의총후를 거꾸로 해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선의총후를 거꾸로 해놓은 것이니까 답은 3번이죠. 예, 부등호 거꾸로 된 거. 2번은 이익이 큰 순서. 3번은 원가가 큰 순서. 그렇죠? 원가가 높으면 이익은 작아지니까.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6월 중 제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6월 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냐. 주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입선출법하고 총평균법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후입선출하고 이동평균이 있긴 있지만 시험에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면은 선입선출하고 총평균법으로 출제를 주로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선입선출 6월 말 재고액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럼 선입선출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매출을 빼줄 때, 요 매출 100개를 빼줄 때 어디서부터 빼줘요? 먼저 여기서부터. 이거 나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날도 매출이 있죠? 25일 날 매출 100개. 어느 걸 빼줘요? 그 다음 거. 들어온 순서대로. 기초 먼저 빼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매입 빼주고. 그러면 재고 남은 것은 이것이 남은 거죠. 6월 20일 거. 그러면 6월 말 재고액은 100개가 120원짜리예요. 그러면 곱하기 하면 되죠. 100개 곱하기 120원이 재고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개 더 치면 12,000원인가요? 네. 그래서 보기에 12,000원 찾으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매입 매출 자료에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의한 5월 말 재고자산을 물어봤어요. 자, 총평균법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총평균법이 더 쉬워요. 총평균법으로 해서 답이 딱 나와버리면 그냥 답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네. 자, 총평균법이라는 건 뭐예요? 평균 단가를 먼저 구합니다. 매입만, 기초하고 매입만 가지고. 자, 10개 곱하기 200원 하면은 2,000원이죠. 금액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10개 곱하기 220원 하면은 2,200원이죠. 그 다음에 매출 말고 매입도 10개 곱하기 240원. 그러면은 요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거 2,400원이죠. 이걸 다 더해 보세요. 다 더해 보세요. 6,600원 나옵니까? 이 6,600원을 몇 개로 나눠야 될까요? 10개, 여기 10개, 여기 10개. 30개로 나눠 보세요. 6,600원을 30개로. 그러면 개당 단가가 얼마 나와요? 220원 나오겠네요. 그죠? 이게 평균 단가라는 것입니다. 이 평균 단가에다가 재고 자산을 구해야 되니까 재고 수량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220원에다가 재고 수량을 곱하면 그게 총평균법에 의한 재고 자산이 나온다. 그럼 재고 수량이 얼마냐? 지금 우리가 30개를 사가지고 몇 개를 매출했습니까? 예, 18개 매출했어요. 그러면 남은 건 몇 개가 남았어요? 12개가 남았죠? 18개 팔았으니까.
그러면 12 곱하기 여기 220원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얼마 나와요? 2640원? 2640원 나와요? 그러면 이거 답이 안 나왔네. 이것도 2640원, 이것도 2640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동평균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법. 이동평균은 어떻게 하느냐? 매입이 있을 때마다 평균을 구해요. 자, 요거는 하나니까 평균 그대로 200원짜리입니다. 자, 이게 두 개가 합해졌어요. 10개 합해지면 이게 얼마짜리예요? 210원짜리가 됐죠? 200원짜리 10개, 220원짜리 10개. 그러면 평균 단가가 210원이에요. 210원. 여기서 이제 평균이 210원이 됩니다. 자, 210원짜리가 18개 팔렸어요. 지금 18개가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20개 중에서 18개 팔렸으면 이제 2개 남았죠. 자,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210원짜리 2개 남았어요. 420원. 또 요거 10개 그대로 남았죠? 재고가. 그렇죠? 요거 10개 240원짜리예요. 그러면 240원짜리 10개는 얼마냐 이겁니다. 2,400원이죠. 이거 더하면 그게 재고 금액이지. 이동평균법이라는 건 그거예요. 예. 아까는 12개의 재고를 평균 가격 220원 하나로 때려가지고 2640원이다 라는 2640원이다는 재고 금액을 구하는 방식이 이게 총평균법이고, 이동평균법은 매입 있을 때 평균을 구해요. 그때 바로. 예. 그래가지고 그 재고 단가를 미리 정해놔. 그러면 팔려나갔네? 그러면 그 210원짜리가 팔려나갔고 남은 것도 210원으로 보는 거예요. 남은 것도 210원. 그 210원짜리가 몇 개 남았어요? 2개. 그 210원짜리 2개에 420원. 또 15일날 마지막에 매입한 거 10개는 그대로 다 남았어요. 2,400원. 더하면 2,820원이다. 그러면 2,820원이니까 답은 4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다녀오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평균법 하나로 묻지 않고 이동평균법과 같이 물어보면은 총평균법이 일단 좀 쉽잖아요. 그걸로 먼저 계산을 해서 답을 찾아보시고, 지금처럼 똑같은 게 2개 있으면 이동평균법 한 번 더 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답을 고르시면 되겠다. 아셨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원리를 아시면 데이터 많아야 4줄입니다. 3-4줄밖에 안 돼요. 3-4줄을 가지고 이거 더하고 나누고 이거 해보고 곱하기 해보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셔라. 자, 다음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갑상품의 기말상품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저가법으로 평가한 경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자, 갑상품의 기말상품 재고액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저가법으로 평가를 한대요. 그러면 평가 손실이 얼마 나올까요? 하는 거예요. 가격 떨어진 걸 계산해 보면 되죠. 자, 기초 상품은 2만 원이었고요. 단기 상품 매입액이 20만 원이네요. 장부상 기말 상품 재고액이 4만 원이래요. 그런데 100개 곱하기 400원짜리가 4만 원. 그런데 실제 재고 수량은 85개예요. 그러면 15개가 어디 갔어요? 감모 손실이라는 얘기네요. 근데 여기 문제는 감모 손실이 아니라 평가 손실을 물어본 거죠. 자, 감모 손실 무시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재고를 85개라고 봐야 돼요. 100개가 아닌 겁니다. 실제 재고 수량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차이는 감모 손실이에요. 그러면 평가 손실은 뭐냐? 기말상품 개당 공정가치가 380원입니다. 이랬어요. 38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래는 공정가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정가치에다가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안 알려줬네요. 안 알려주면 저게 그냥 순실현 가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는 공정가치에서 판매비를 빼야 돼요. 근데 판매비가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네. 그러면은 이 자체가 순실현 가치라고 이해하자 이겁니다. 이것이 순실현 가치다 라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85개가 이 85개에 대한 재고 금액이 얼마일까요? 재고 금액? 그러니까 요 15개는 일단 400원짜리인데 400원짜리 15개는 감모 손실이니까 뭐 재고 금액 알 필요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요 400원하고 요 380원을 직접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개당 20원씩 가격이 하락한 거잖아요. 20원. 예, 20원짜리가 몇 개예요? 85개. 20원씩 하락을 한 것이 전부 85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20원 곱하기 8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예. 자, 얼마 나옵니까? 20원 곱하기 85 한번 해볼까요? 1700원 나오네요. 1700원. 네. 답은 1번에 있습니다. $1,700원. 답지 한번 볼까? 재고자산. 재고자산 5번 문제죠? 네, 5. 그래요. 네. 뭐 위에 요거 별 의미 없는 숫자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숫자보다는 이 판매 비용이 개당 얼마다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그건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 판매 비용이 한 개당 10원입니다 하면은 370원이 돼요. 순실현 가치가 370원이. 그런데 판매비가 개당 얼마다 이거 없어요. 그럼 요걸 판매비로, 이걸 순실현 가치로 아까 보자 이거. 그래서 400원과 380원의 차이, 20원이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20원 곱하기 85개로 곱하라 이거예요. 이거 100개로 곱하면 안 돼요. 85개로 곱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얼마요? 이렇게 물었으면 감모 손실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재고자산 평가하기 전에 구하는 겁니다. 감모 손실이 평가 전이에요. 평가 전. 자, 감모 손실은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감모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했습니까? 박민영 씨. 박민영 씨 한번 얼마일까요? 감모 손실은? 6,000원. 예, 6,000원입니다. 예. 6,000원 나오죠. 자, 몇 개가 차이 나요? 100개하고 85개 차이. 15개 차이 나죠? 15개가 한 개당 400원짜리예요. 예. 그래서 15개 곱하기 400원 하면 6,000원 나옵니다. 감모 손실은 6,000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면 되겠어요.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과 2019년 상품 재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랬어요. 네. 2018년도에는요. 취득원가 20만 원인데 순실현 가치가 15만 원이었고 2019년도에는 취득원가 30만 원인데 순실현 가치가 10만 원이었네요. 2018년 기초상품 재고액은 10만 원이며 2018년도와 2019년도 단기상품 매입액은 각각 50만 원과 60만 원이다. 2018년 기초 재고자산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없으며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는 같다.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는 같다. 또한 주식회사 한공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매출 원가에 반영한다.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냐? 매출 원가 구하라는 거잖아요. 매출 원가. 그러면 자, 2018년도에 말입니다. 2018년도 거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취득원가 20만 원인데 순실현 가치가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얼마 발생해요? 5만 원 발생하잖아요. 이 5만 원을 매출원가에 더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 평가하기 전에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2018년도. 자, 2018년도 매출원가를 알려면 2018년도 상품 T 계정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2018년도 기초가 얼마예요? 10만원. 그 다음에 매입이 얼마예요? 상품 매입액은 각각 50만원과 60만원이니까 2018년도가 50만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차변이 60만원이죠. 대변도 60만원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 뭐래? 매출원가를 알려면 기말을 먼저 알아야죠. 기말. 2018년 기초재고자산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없으며, 요거 충당금 없으며 취득원가 순실현 가치는 같다. 또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매출원가에 반영한다. 기말은 알려줬네. 여기 있잖아요. 2019년 기초상품 재고액은 10만원이고 2018년도와 2019년도 당기의 상품 매입액이 이렇게 되고, 이거 나오지 않나요 이게? 기말상품 재고 2018년 기말상품 재고가 여기 20만원 얘기예요. 20만원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20만원. 그쵸? 예. 이게 기말상품 재고이잖아요. 취득원가라는 게 장부금액이니까. 예. 20만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20만 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걸 1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순실현 가치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왜? 이 모자라는 5만 원은 여기에 가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는 20만 원인데 이걸 15만 원으로 평가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45만 원이죠. 그래서 2018년도 매출원가는 45만 원. 그러면 45만 원이 보기에 있나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 그러면 이렇게 답을 찍고 가면 되는데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2019년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말이 2019년도에는 기초가 되죠. 15만 원이. 그 다음에 매입액 2019년도 매입액이 여기 60만 원이라고 주어졌죠. 60만 원. 더하면 75만 원. 자, 여기 기말. 여기 보여줬죠. 순실현 가치로. 그러면 10만 원이죠. 예. 75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65만 원이죠. 매출원가. 그래서 보기에 4번에 65만 원 나와 있죠. 65만 원. 여기 75만 원 돼야 되니까.
이게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요. 여기를 순실현 가치를 가격을 다시 올려버리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예, 20만 원이 15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건 쉬운 거고 예, 기말현금 재고액이 왜냐면은 우리가 가격이 하락했다가 순실현 가치로 평가했는데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올랐을 때 장부 금액보다 올라갔을 때 최초의 장부 금액만큼까지는 환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매출 원가에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반영할 게 없었어요. 왜냐? 계속 하락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떨어졌고 여기도 가격이 떨어졌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요게 2019년도 여기가 2018년도의 상품 계정을 이렇게 D자로 그려서 답을 맞추면 되겠다.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4번이 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은 결산일인 2019년 12월 31일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그 금액이 20만 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보기와 같은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 사항들을 적정하게 반영할 때 주식회사 한공의 정확한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일까요? 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빠졌는데 그 전까지는 20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더할 것만 체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또 빼줘야 될 것도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건이에요. 자, 첫 번째 건 19년 12월 29일 A회사의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한 상품이 19년 12월 31일 현재 아직 운송 중이다. 운송 중이라고? 그러면 우리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우리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창고에 없었으니까 이건 빠져 있는 거니까 이건 정상이죠. 예, 요 20만 원은 배에다 실은 뒤에 창고 조사한 거 아니에요. 실사한 결과가. 그러니까 이건 누락된 게 맞는 거예요. 선적지 인도 기준이라는 것은 배에다 선적하면 매입자 것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팔았잖아요. 수출이니까. 이거는 무반영. 무시. 두 번째 거. 12월 26일에 사용 판매 조건으로 B회사에 인도한 상품 중 19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의사 표시를 받은 상품의 원가는 2만 원이다. 매입의사 표시를 받았대요. 12월 31일까지. 근데 여기는 지금 창고에 보관 중인 것만 조사했죠. 창고에 보관 중인 거.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사용 판매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창고에는 없지만 여기서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우리 회사의 재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3만 원이 지금 출고가 이미 돼 있어요. 그 중에서 2만 원어치는 매입 의사 표시를 했으니까 우리 재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 원은 어떻게 돼요? 만 원은 아직 안 팔린 거예요. 이것을 아직 조사 안 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창고에 보관용인 재고만을 지금 조사했더니 2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만 원은 더해라 이거예요. 만 원 플러스. 그 다음 세 번째.
12월 27일에 C회사로부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하였는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수입했는데 도착지 인도 기준인데 도착되지 않았다. 그럼 우리 거 아직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시. 예, 이 두 개는 무시입니다. 이것과 이거는 무시고 가운데 있는 것은 3만 원 중에서 만 원은 우리 재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만 원에다 만 원을 더한 21만 원, 요게 재고 자산의 금액이다 이거예요. 예, 판단할 수 있겠죠? 예, 문장을 잘 읽고 이해를 하시면 판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산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무튼 여러분 FAT 1급의 이론 문제보다는 지문도 길고, 예, 지문도 길고 좀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TAT 2급은요, 이거 이론 문제 시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잘 하시면 돼요. 실기 잘 하시고, 네, 예, 이론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고. 다음에 투자자산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평가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예.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평가 이익이라는 것은 손익에 반영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뭐는 무시해야 돼요. 여기서 무시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 매도 가능 증권은 보지도 말아야 돼. 예. 그러니까 왜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은 자본에 해당이 되지 손익계산서로 안 가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만 보겠습니다. 2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24만 원. 그러면 4만 원이죠? 답이 1번이다. 예,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평가이익, 여기에 여러분이 정확히 이걸 인식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고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은 단기의 손익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가는 것은 4만 원이다. 다음 2번. 주식회사 한공은요 2018년 10월 2일에 A회사 주식 100주를 주당 180원에 취득하면서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답니다. 작년에 100주를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 말에 동주식의 공정가치가 주당 200원이었으며 예, 2019년 5월 1일에 주당 250원으로 모두 처분했답니다. 올해 250원에 전부 처분했어요. 이 거래로 인하여 2019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이지 않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라 하더라도 평가가 아니라 이처럼 처분을 했으면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단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평가하는 것만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는 거고 처분하는 것은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얼마에 팔았습니까? 한 주에 250원에 팔았죠? 여기 보세요. 250원. 얼마에 산 거예요? 180원에 산 거죠?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야 돼요. 우리가 최초에 이 주식을 한 주당 180원에 산 겁니다. 2018년도 10월에. 그래가지고 2019년 5월 달에 250원에 팔은 거예요. 한 주당 250원. 그러면 얼마가 올랐냐면은 70원이 올랐습니다. 70원 이익을 남겼어요. 한 주당. 몇 주를? 곱하기 100주를. 100주 전부 처분했죠? 예.
250원에 100주를 전부 처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000원이 처분 이익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당기순이익이 7,000원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 가운데 그 평가하는 건 모두 빼먹죠? 빼먹어야죠. 왜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는 그 시기에 손익에 반영 안 하잖아요. 예. 여기 2018년도 말에 200원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 2019년도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2018년도 말에 200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200원하고 250원, 50원이 올랐다고 계산해서 5,000원 증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틀렸어요. 2018년도 말하고 비교하면 50원이 맞아요. 그것만 이익이냐? 아닙니다.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면은 2018년도 말에 20원 오른 것을 2018년도 손익에 이익으로 반영을 했을 텐데 매도 가능 증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본으로 유보시켜 놨단 말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다가 처분할 때 이걸 한꺼번에 이익에 반영해요. 그런 개념이에요. 처분할 때 한꺼번에 이익에 반영되는 거.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요, 당기순이 처분 시 이익에 반영되는 게 얼마냐 하면 그걸 물으면 무조건 최초에 취득한 금액과 처분한 금액을 직접 비교해야 돼. 그 이유를 제가 분계로 표시해 볼게요. 분계로 회계 처리를 한번. 자, 그러면 분계가 여기 몇 개가 필요하냐면 분계로 설명을 하면 10월 2일 날 취득시 분계, 2018년 말에 공정가치 200원으로 평가하는 분계, 그 다음에 2019년 5월 1일 날에 250원으로 처분하는 분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자, 언젠가 한번 하긴 했는데 이게 많이 한 번인가 해서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10월 2일 날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2018년 10월 2일 날 매도 가능 증권 100주를 얼마에 구입했느냐면 180원에 구입합니다. 한 주당.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인가요? 18 18,000원이죠. 대변에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구입해든 결과는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차변에 이게 뭐예요? 자산 증가죠. 대변에 자산 감소죠. 네. 자, 그리고 이거 좀 땡길까요? 그리고 결산일을 맞이해 가지고 2018년 12월 31일 날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가. 지금 보관 중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그때 가격이 주당 얼마가 됐어요? 180원짜리가 주당 200원이 됐다는 거죠. 여기 골뱅이 표시는 단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골뱅이. 예, 단가. 한 주당 얼마다. 이런 거 표시할 때 앞에 골뱅이 넣어주면 돼. 그러면 이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 주당 220원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얼마가 될까요? 이게 100주니까 20원 곱하기 100주
2,000원? 2,000원. 자, 대변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죠. 2,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뭐예요? 자산 증가. 요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 발생인가요? 뭔가요? 그렇죠. 이것이 자본 증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 증가예요. 손익에 반영이 안 돼요. 예, 2018년도 수익 이익으로 수익으로 안 잡힌다 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잡혀. 매도 가능 증권은 언제? 처분할 때 한꺼번에 잡혀요. 어떻게 잡히는가 보세요. 여기가 중요해 이제. 여기가 뭐냐? 2019년 5월 1일 날 똑같은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합니다. 100주 모두 얼마에? 250원에. 이런 조건으로 처분을 해요. 자, 이 처분 시 회계 처리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7,000원이 나타나야죠. 처분 시 회계 처리에. 예, 그럼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현금 처분했다고 보죠. 현금. 현금이 얼마 들어왔을까요? 100주 곱하기 250원. 250원 처분한 거 맞나요? 예. 자, 100주 곱하기 250원이면 25,000원이 되죠. 현금이. 그쵸? 예. 대변에. 이게 지금 장부에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 자, 처음에 18,000원을 주고 샀는데 2018년 12월 31일 날 장부 금액이 2,000원 증가합니다. 그러면 2만 원이 됐죠.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2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차익이 5,000원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저기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5,000원이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왜 그러느냐? 자, 이거를 그냥 두고 가면 안 돼요. 이거를. 자,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원리하고 같아요.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걸 처분할 때 만약에 비품을 처분한다든가 건물을 처분한다든가 하면 처분 대변에다가 취득금액 그 장부금액을 자산 감소시킨 다음에 거기에 차감 계정을 감가상각 누계액을 바로 털어버리죠. 대상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차감하는 계정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털어야 되잖아요. 자, 이 자본은 그 주식이 있을 때 자본이지. 그 주식 팔아버렸잖아요. 없어졌어. 근데 무슨 그게 포괄 손익이냐 이거예요. 그 주식이 보관되어 있어야 그게 기타 포괄 손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일 날 팔아버렸잖아요. 파는 날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이 계정이 이쪽에 와서 상계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반영하게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윤여원 씨 일어나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2,000원이 차변에 와서 이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상계 처리되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처분 이익이 7,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회계 처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회계 처리를 완벽히 알면 최고죠. 이것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원래는.
그런데 이 문제, 지금 여기서 나온 요 2번 문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사실 무엇만 알면 되냐면, 매도가능증권이 손익에 반영되는 걸 문제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 처음에 최초에 구입했을 때 단가하고, 팔았을 때, 처분했을 때 단가하고, 요거 그냥 직접 비교해라 이거예요. 직접. 그러면 보시다시피 180원과 250원은 70원 차이. 70원 곱하기 100주 하니까 바로 요 7,000원 바로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답을 맞출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답을 빨리 찍으면 되는 것이고,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려면 이 절차를, 회계 처리를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논술형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회계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그러므로 7,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논술을 해야죠. 서술형으로 써라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선다형으로 답을 딱 찾는 거다. 그러면 이 답 찾는 원리만 알면 돼. 네, 그래서 요거 좀 고급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렇게 3단계로 문제를 내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하고 이 금액을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말에 평가했으니까 지금 주당 200원이잖아. 그러면 250원에 팔았네? 답은 3번. 해가지고 많이 틀려요. 이겁니다. 7,000원.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4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중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것은, 투자자산이면 뭐예요?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투자자산이잖아요. 자, 1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장기간의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1번이네. 장기간의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가 바로 그게 투자자산이에요. 답이 1번입니다. 그러면 2번은 뭘까요? 아파트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무슨 자산일까요? 재고자산. 2번은 재고자산이에요. 그럼 3번은 무슨 자산일까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이거는 당좌자산이죠. 우리 당좌자산. 4번.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면허권. 무슨 자산일까요? 건설면허권. 무슨 상표권, 특허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형자산. 그렇죠? 그래서 1번은 투자자산이고 2번은 재고자산이라고 해야 되고 3번은 그 당좌자산으로 분류된다고 해야 되고 4번은 무형자산이라고 분류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무엇이냐 이랬어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이다. 만기가 1년 이후니까 장기죠. 그러면 투자자산 아닌가요? 투자자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거. 장기 대여금, 특정 현금과 예금, 투자부동산, 만기보유증권. 2번이네. 2번. 예금 금융상품이니까 부동산 아니잖아요. 금융상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 특정 현금과 예금. 이건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